제발 추락하거나 걸리지 말고 남한까지 날아가다오. 밤 11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거칠고 강압적인 노크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박철수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듣다가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아내 순이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철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 이번에는 더 세게, 더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밤 11시에 찾아오는 방문객이 좋은 소식을 가져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박철수 동무댁 맞습니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남자는 초대받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순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미영 동무를 연행합니다. 한 요원이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동 사상 소지 및 조국 배신 혐의. 현재 구금 중이며 내일 조사가 시작됩니다.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우리 딸은 충성스러운 의사입니다. 하지만 요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철수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52세 무인기 정비 기술자인 그는 30년간 한 번도 의심받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왔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미영은 수용소 15년형을 선고받았고 아내 순이는 27년간 숨겨온 비밀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는 금지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날 무인기 안에 작은 쪽지 하나를 숨기는 일. 그 쪽지가 발견될지 무시될지 아니면 영영 사라질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왜 철수는 30년 충성을 저버리고 그런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평범한 기술자가 목숨을 걸고 나만의 손을 내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쪽지는 정말로 가족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새벽 6시 철수는 아내가 끓인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7회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김치와 무나물이 놓여 있었고 순이는 말없이 밥그릇에 밥을 담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입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벌써 11월이니까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회색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52세였습니다. 평양 외곽정찰총국 무인기 기지에서 30년을 일해온 기술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집을 나섰고 기지로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지로 출근하는 동료들이었고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말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었고 철수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선전 문구가 붙은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아래 주체혁명의 위협을 완성하자 익숙한 문구들이었습니다.
순이는 49세였습니다. 철수와 결혼한 지 27년이 됐고 그 세월 동안 그녀는 한 번도 남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가 출근하고 나면 그녀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배급소에 줄을 서서 식량을 받아왔고 저녁이 되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순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움 같은 것, 혹은 슬픔 같은 것이었지만 철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캐묻는 것은 이 땅에서 때로 독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미영은 25세였습니다. 평양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요즘은 당 간부의 추천으로 병원 인턴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지 동료들에게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가 될 겁니다. 당에서도 인정받았어요. 동료들은 축하한다고 말했고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달랐습니다. 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고 그 미소 뒤에는 늘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눈치챘지만 역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소식이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미영이는요? 순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밤 9시면 돌아오던 딸이 오늘따라 늦었습니다. 철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병원 일이 많은가 봅니다. 하지만 순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눈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철수도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해 볼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배어 있었습니다. 10시 30분, 11시, 미영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두운 거리,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철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라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거칠고 강압적인 노크. 철수와 순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철수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이부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차가운 철판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박철수 동무댁 맞습니까? 앞선 남자가 물었고 철수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남자는 초대받지도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섰고 그들의 군화 소리가 마루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순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창백해졌고 두 손은 가슴팍에서 꼭 쥐어진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동무를 연행합니다.
한 요원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의 글자들이 희미하게 비쳤지만 철수는 읽을 수 없었고 다만 빨간 도장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동 사상 소지 및 조국 배신 혐의로 구금 중이며 내일 오전 조사가 시작됩니다. 요원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고 마치 날씨를 말하듯 담담했습니다. 순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요? 우리 딸은 당에 충성하는 의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흐느낌으로 끝났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붙잡으려 다가갔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요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무슨 오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딸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의대에서도 표창을 받았고 당원 가입도 일찍 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였고 그 소리가 사라진 후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고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반동사상? 조국 배신? 미영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딸은 당에 충성하는 모범 청년이었고 의대에서도 인정받았으며 당원 가입도 또래보다 빨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기계적으로 흘러나왔고 화면에는 공장의 생산량 증가를 알리는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철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고 형광등 불빛만이 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계속 떨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철수가 아내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렸고 철수는 그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영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보이부에 가봅시다. 면회를 신청하고 자초지종을 들어야 합니다. 철수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오히려 불안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고 천장을 바라보며 딸 생각만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보이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었고 창문은 철창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경비병 2명이 서 있었고 철수가 다가가자 한 명이 총을 들어 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어제 연행됐습니다.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면회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철수가 말했지만 경비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면회는 재판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딸이 무슨 일로 잡혀갔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철수는 허리를 굽히며 사정했지만 경비병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규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면 저희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을 돌아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고 등 뒤로 건물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충성했습니다. 한 번도 당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
표창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반동이라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기지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무인기를 정비하면서도 딸 생각뿐이었고 공구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철수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박동무 딸이 잡혀갔다더라. 누군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철수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시선을 피했고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고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고 거실에는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갔고 순이가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은 어두웠고 순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철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철수가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고 가장자리는 낡아서 해졌으며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순이와 낯선 노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바닷가였고 뒤로 어선 한 척이 보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쥔 손을 떨었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기다렸습니다. 순이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이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쪽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에서 바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순이는 웃고 있었고 노부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한에서 찍힌 사진이라니 철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면서도 믿기지 않았고 옆에서 순이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1976년이었어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16살이었죠. 아버지는 동해안에서 어선을 몰았어요. 작은 배였지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마다 흐느낌이 섞여 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나갔어요. 평소처럼 고기를 잡으러 갔던 건데 갑자기 북쪽 경비정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총을 겨누고 우리 배를 납포했고 저와 아버지는 끌려왔어요. 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노부부의 얼굴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집에 계셨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우리는 영영 돌아갈 수 없었죠.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납북자 출신이었다니 그것도 남한 어민의 딸이었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북에서는 저를 자진 귀순한 남조선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신분을 세탁했고 몇 년 동안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22살 때 당에서 당신과 결혼을 시켰죠. 순이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을 속인 건 아니에요. 저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7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품고 살았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고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그럼 미영이는 이걸 알았단 말이오?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일기장을 뒤진 것 같아요. 거기 모든 게 적혀 있었거든요. 부모님 이야기, 남쪽 이야기, 바다 이야기, 제가 그리워했던 모든 것들이요. 순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미영이는 몇 년 전부터 USB에 남한 드라마를 모았어요. 병원 동료한테 몰래 받았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었대요. 그게 발각된 거예요. 다 제 잘못이에요. 철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납북자 출신이라는 것, 딸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3대가 수용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조여드는 것 같았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순이도 뒤척였고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기지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철수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리상철 부총국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 충성을 믿고 사정해 보려 했습니다. 리상철은 55세였고 정찰총국에서 20년을 일한 고참이었습니다. 철수와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이였고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철수는 부총국장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리상철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고 책상 위 전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동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인가? 리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철수는 허리를 굽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총국장 동지, 제 딸 일로 찾아왔습니다. 리상철은 펜을 내려놓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혹시 동지께서 도와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충성한 제 얼굴을 봐서라도 딸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리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박동무, 자네 딸 일은 이미 위에서 결정났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보이부 조사 결과 확정이야.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리상철은 서류를 밀어 보였습니다. 반동 사상 소지와 조국 배신 혐의. 증거도 나왔어. 자네 딸이 남조선 드라마를 USB에 저장해뒀다더군. 그것도 몇 년간 수십 편을.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게다가 말이야. 리상철은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아내 신원조사도 다시 들어갔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더군. 70년대 기록이 애매하다는 거야. 철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의 과거가 들통날 위기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납북자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가족 전체가 끝입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부총국장 동지,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저는 30년간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표창도 여러 번 받았고
충성심을 의심받은 적도 없습니다. 철수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리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동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네. 이건 보위부 사안이고 이미 결정이 난 일이야.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 딸의 형량이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재판은 언제입니까? 리상철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재판은 이미 끝났네. 철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벌써요? 어제 약식 재판이 있었어. 선고도 났고. 리상철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용소 15년형. 항소 불가. 이미 어제 저녁에 수용소로 이송됐네. 철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딸이 수용소에서 15년. 그곳에서 15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고 하루 12시간씩 벌목과 광산 작업을 시킵니다. 식사는 옥수수죽 한 그릇뿐이고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더구나 미영은 25세의 여자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철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동무, 이제 가보게. 나도 일이 있네. 리상철이 손을 저었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15년. 딸이 수용소에서 15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틀고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핏기가 없고 눈이 충혈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52세 박철수, 30년 충성한 기술자. 하지만 이제 그 충성이 무슨 소용입니까? 딸은 수용소에 갔고 아내의 과거는 조사받고 있으며 가족 전체가 파멸 직전입니다. 철수는 세면대를 붙잡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약함은 또 다른 의심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수돗물을 다시 틀어 얼굴을 씻었고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보며 숨을 고르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무너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동료들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이 자신에게까지 번질 것입니다. 그날 하루 철수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무인기를 점검하고 부품을 교체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용소 15년. 미영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추운 막사에 갇혀 있을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철수는 렌치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나았습니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고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몇 술 뜨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입안에서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철수는 작업복을 벗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걷고 있었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었으며
배급소에는 줄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딸이 수용소에 갔다는 걸 알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파멸 직전이라는 걸 알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철수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순이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5년형이래요. 수용소로 이미 갔다고 합니다. 순이는 몸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렸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신원조사도 다시 시작됐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곧 끌려가겠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 제가 왜 27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는지 아세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순이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16이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셨죠. 저는 혼자 남았고 살아남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자진 귀순했다고, 남쪽이 싫었다고,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말해야 했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상 교육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주체 사상을 배웠고 남조선이 얼마나 지옥인지 들었어요. 그러다가 22살 때 당에서 당신과 결혼을 시켰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순이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때리지도 않았고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영이를 낳았어요. 제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고 싶다고. 순이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비밀을 지켰어요. 미영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의대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의사가 되는 걸 보면서 저는 행복했어요. 제 딸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알아버렸어요. 순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 일기장을 읽었어요. 거기에 모든 게 적혀 있었거든요. 남쪽 바다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고향 이야기. 미영이는 몇 년 전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진짜 남쪽 사람이었어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죠. 미영이는 울었어요. 엄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철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미영이는 USB에 남한 드라마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병원 동료한테 몰래 받았대요. 매일 밤 이어폰을 끼고 봤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위험하다고. 그랬더니 미영이가 그러더군요.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요. 엄마가 그리워하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외할머니가 살았던 곳을 보고 싶어요. 순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영이는 저를 위해 그런 거예요. 엄마를 위해 위험을 무릅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수용소에 갔어요. 15년이래요. 15년이면 40살이에요.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일기를 쓰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비밀을 더 잘 지켰어야 했어요. 순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철수는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완전히 내렸고 어둠만이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순이는 계속 울었고 철수의 어깨가 젖어갔습니다. 여보,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30년 충성이 무너진 지금 당도 조국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딸은 수용소에 갔고 아내는 조사받고 있으며 자신도 곧 의심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족을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땅에서는 어떨까요? 철수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아직 말할 수 없소. 하지만 제가 뭔가 해보겠소. 철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남편의 눈에 지금 다른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위험한 일을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순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를 더 꽉 안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이 깊어갔고 멀리서 선전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계획, 목숨을 거는 계획.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순이는 울다 지쳐 잠들었지만 여전히 작게 흐느끼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무인기. 자신이 30년간 정비해온 무인기. 남한으로 날아가는 무인기. 만약 그 안에 메시지를 숨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한 사람들이 발견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할까요? 철수는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비행하다가 추락하거나 격추되면 남한 군대가 회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할 것입니다. 만약 그때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국정원에 보고될 것입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엄청났습니다. 만약 쪽지를 숨기는 것이 발각되면 자신은 즉시 처형될 것입니다. 아내도 딸도 모두 처형될 것입니다. 반역죄, 조국 배신죄, 이보다 무거운 죄는 없었습니다. 철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등이 축축하게 젖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순이의 신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갈 것입니다. 미영이는 이미 거기 있습니다. 결국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철수는 눈을 떴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깊었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잠꼬대를 했지만 깨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아 종이를 꺼냈습니다. 흰 종이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펜을 집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저렸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 자신은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30년 충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을 살려야 했습니다.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철수는 펜 끝을 종이에 댔습니다. 잉크가 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귀하.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철수는 손에 힘을 주고 다시 썼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무인기 정비기술자 박철수입니다. 이 문장을 쓰는 것만으로도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종이가 발각되면 끝입니다. 철수는 계속 썼습니다. 제 딸 박미영, 25세가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딸 이름을 쓰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딸을 구해 주십시오. 철수는 펜을 멈췄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간절한지 남한 사람들이 알까요? 이해할까요? 철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무인기 기지 좌표, 비행 경로, 기술 정보 전부를 넘기겠습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밀입니다. 30년간 자신이 지켜온 정보입니다. 이걸 남한에 넘기면 동료들도 위험해집니다. 기지도 폐쇄될 것이고 함께 일한 사람들도 조사받을 것입니다. 리상철 부총국장도 함께 밥 먹던 동료들도 모두 의심받을 것입니다. 철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안전인가, 딸의 생명인가. 철수는 계속 썼습니다. 제 아내는 1976년 납북된 남한 출신입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철수는 순이를 떠올렸습니다. 27년간 비밀을 품고 살아온 아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아내. 이제 그 비밀을 남한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셋을 구해 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철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쪽지가 완성됐습니다. 종이를 들어 다시 읽어봤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철수는 쪽지를 얇게 접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최대한 작게 접어야 했습니다. 무인기 내부에 숨기려면 작아야 했습니다. 쪽지는 점점 작아졌고 마침내 손톱만 한 크기가 됐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새벽이 평양을 물들이고 있었고 거리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를 만져봤습니다. 쪽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 이 작은 종이가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 사이에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49세. 하지만 지금은 늙어 보였습니다. 고통이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수는 아내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속삭였습니다. 순이는 깨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철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걸으면서 철수는 계속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쪽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됐습니다. 발각되면 더욱 안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아직 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쪽지를 만졌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느껴졌습니다. 작고 딱딱하게 접힌 종이. 이 종이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운명, 30년 충성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희망. 버스가 왔습니다. 철수는 탔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동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동무 안녕하십니까? 한 동료가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선전 문구들, 배급소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성공하면 자신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실패하면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이 신분증을 확인했고 철수는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무인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작고 날렵한 기체들. 철수가 30년간 손수 정비해온 기계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중 하나가 남한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지된 메시지가 숨겨질 것입니다. 철수는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공구 가방을 들고 경납고로 들어갔습니다. 박동무, 오늘 사무기 점검 맡아주게. 반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사무기. 오늘 서울 상공을 비행할 무인기였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철수는 사무기 앞에 섰습니다. 회색빛 기체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길이 3m, 날개폭 2m. 작지만 정교한 기계였습니다. 철수는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엔진, 프로펠러, 카메라, GPS, 통신 장비.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숨길까요? 어떻게 숨길까요? 동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작업이 계속됐고 철수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쪽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박동무 같이 안 가나?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나는 좀 더 점검하고 갈게. 배터리 상태가 좀 이상해서.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경납고가 텅 비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철수는 주위를 재빨리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CCTV가 구석에 있었지만 이 각도에서는 무인기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작고 얇게 접힌 종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철수는 무인기 배터리 칸을 열었습니다. 배터리와 기체 사이에 작은 틈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가 틈새에 꽉 끼었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배터리 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끝났습니다. 쪽지는 이제 무인기 안에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공구를 내려놓고 무인기에서 물러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철수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이제 쪽지는 없었고 그것은 무인기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경납고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벌떡 정신을 차렸습니다. 공구를 집어들고 다시 무인기 앞에 섰습니다. 동료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박동무, 아직도 점검 중이야? 네, 거의 끝났습니다. 배터리 연결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작업대로 갔습니다.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철수는 사무기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엔진 작동 정상, 프로펠러 회전 정상, 카메라 작동 정상, GPS 신호 정상, 통신 장비 정상, 배터리 충전 완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철수는 보고서에 서명했습니다. 사무기 점검 완료. 비행 준비 완료.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무인기 발진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철수와 동료들은 사무기를 경납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활주로 옆 대기 구역에 무인기를 세웠습니다. 햇빛이 기체를 비췄고 회색빛 페인트가 반짝였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무인기를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쪽지가 있습니다. 작은 종이 하나. 그 종이가 지금 남한을 향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집합.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리상철 부총국장이 걸어왔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훈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55세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고 걸음걸이는 군인처럼 꼿꼿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사무기의 임무는 남조선 서울 한강 상공 정찰입니다. 리상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사시설 촬영, 주요 건물 촬영, 그리고 무사 귀환. 이것이 임무입니다. 철수는 리상철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상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수는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인기 안에 숨긴 쪽지는 이 기지의 모든 정보를 남한에 넘기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상철도 동료들도 모두 위험해질 것입니다. 철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인가 딸인가. 박철수 동무. 리상철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는 벌떡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네, 부총국장 동지. 사무기 최종 점검 보고. 사무기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비행 준비 완료했습니다. 철수가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리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네. 자네 손을 거친 무인기는 늘 믿을만하지.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믿을만하다고요. 지금 자신은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발진 준비. 반장이 명령했습니다. 조종사가 원격 조종 장치를 들고 왔습니다. 북한 무인기는 원격으로 조종됐고 조종사는 지상에서 이륙과 착륙을 담당했습니다. 비행 중에는 미리 입력된 GPS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비행했습니다. 조종사가 스위치를 켰습니다. 무인기 엔진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윙. 프로펠러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무인기의 프로펠러가 점점 빠르게 돌았고 엔진음이 커졌습니다. 공기가 휘몰아쳤고 먼지가 일었습니다. 철수는 무인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쪽지가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 서울로 날아갈 것입니다. 만약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쪽지가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발견되더라도 남한 사람들이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발진. 조종사가 스로틀을 올렸습니다. 무인기가 활주로로 나아갔습니다. 바퀴가 굴러갔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10m, 20m, 30m. 무인기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떠올랐습니다. 바퀴가 지면을 떠났고 무인기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공기를 갈랐고 기체는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무인기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점점 멀어졌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것이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 작은 기계 안에 작은 종이가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쪽지가 발견되게 해주십시오. 무인기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경납고로 돌아갔지만 철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활주로에 먼지가 날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철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무인기를 보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박동무, 뭐하나? 들어가야지. 동료가 불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무인기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마지막 희망을 싣고 철수는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작업대 앞에 섰지만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인기를 점검해야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사무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쯤 어디쯤 날고 있을까요? 벌써 북한 영공을 벗어났을까요? 아니면 아직 평양 상공일까요? 철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서울까지는 대략 2시간이 걸립니다. 오후 4시 30분쯤이면 한강 상공에 도착할 것입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철수는 작업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구를 들고 있었지만 손은 떨렸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박동무, 괜찮나? 옆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됐습니다. 철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철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무인기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야 합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아야 합니다. 추락하거나 격추돼야 합니다. 그래야 남한 군대가 회수할 것입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기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찍 퇴근 안 하나? 반장이 물었습니다. 내일 점검할 무인기를 미리 봐두려고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반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경납고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근무조만 남았고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퇴근했습니다. 철수는 경납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저 멀리 하늘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지금쯤 무인기는 서울 상공에 있을 것입니다. 한강 위를 날고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고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미 추락했을까요? 남한 전투기가 격추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고장이 나서 떨어졌을까요? 철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보고가 올라올 것입니다. 사모기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추락했는지. 철수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경납고 밖으로 나가 구석진 곳에 섰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불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라이터를 한번 켰지만 손이 떨려 담배에 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철수는 라이터를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라이터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가슴이 조이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무인기는 날아갔고 쪽지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두 죽을 것입니다. 철수는 담배를 버렸습니다.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 무인기가 있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 그 안에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순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철수는 경납고로 돌아가 작업복을 벗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밤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났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하루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은 선을 넘었습니다. 반역의 선을. 같은 시각 서울. 한강 상공에 작은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김포공항 관제탑의 레이더가 가장 먼저 포착했습니다. 미확인 비행체 포착. 좌표 북위 37.5, 동경 126.9. 적어도 비행 중. 관제사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즉시 공군 기지에 연락이 갔습니다. 북한 무인기로 추정. 현재 여의도 상공 진입 중. 경보음이 울렸고 비상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램블 발진 준비. 공군 기지 지휘실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전투기에 올라탔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고 전투기 2대가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서울 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목표물 추적 중. 한강 상공에서 선회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무인기는 한강 위를 천천히 날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63빌딩이 보였고 반포대교가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비행 패턴이 불안정했고 고도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고 프로펠러 회전이 불규칙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가 도착했습니다. 목표물 시야 확인. 작은 무인기입니다. 회색 기체, 길이 약 3m.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격추대기. 일단 추정만 해. 지휘실에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전투기는 무인기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곧 격추할 필요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인기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기체가 비틀거렸습니다. 프로펠러 소리가 약해졌습니다. 목표물 추락 중. 조종사가 외쳤습니다. 무인기는 한강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고도를 잃었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강 백사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퍽! 무인기가 모래밭에 박혔습니다. 흙먼지가 일었고 프로펠러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인기는 반쯤 부서진 채 백사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표물 추락 확인. 한강 백사장 좌표 전송합니다.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즉시 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육군 특수부대도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백사장이 순식간에 봉쇄됐습니다. 군인들이 무인기를 둘러쌌고 폭발물 처리반이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폭발물 없음. 회수 가능합니다. 처리반장이 보고했습니다. 무인기는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크레인이 왔고 군 트럭이 대기했습니다. 무인기는 천으로 덮였고 트럭에 실렸습니다. 국정원 분석실로 이송. 현장 지휘관이 지시했습니다. 트럭은 경찰 호송을 받으며 서울 시내를 빠져나갔습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일인지 몰랐고 그저 군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만 봤습니다. 국정원 대북팀 분석실. 지하 3층에 있는 비밀 시설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이었고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무인기가 도착했습니다. 분석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준석 팀장이 분석실에 들어왔습니다. 45세,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15년간 대북 정보 수집을 전담해온 베테랑이었고 북한 무인기는 수십 대를 분석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상태는 어때? 김준석이 물었습니다. 기체 반파. 하지만 내부 장비는 대부분 온전합니다. 카메라, GPS, 통신 장비 모두 회수 가능합니다. 젊은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김준석은 무인기 주위를 돌며 관찰했습니다. 전형적인 북한제 정찰 무인기였습니다. 조악하지만 기능적이었고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촬영 데이터 추출해. 어떤 걸 찍었는지 봐야 해. 알겠습니다. 분석관들이 무인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를 풀고 커버를 열고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강 다리들 전부 찍었네요. 군사시설도 몇 군데 있고요. 한 분석관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야. 정찰 목적이지. 그런데 팀장님, 다른 분석관이 불렀습니다. 그는 무인기 배터리 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배터리 연결이 느슨해요. 그래서 추락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김준석이 다가갔습니다. 배터리 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배터리와 기체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고 연결선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북한 놈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조립할 리 없는데.
김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핀셋을 가져왔습니다. 배터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보였습니다. 작고 하얀 것, 종이처럼 보이는 것. 이게 뭐지? 김준석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얇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종이요? 무인기 안에 왜 종이가? 젊은 분석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A사 용지의 4분의 1 크기였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김준석은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귀하.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석관들이 김준석을 바라봤습니다. 김준석은 종이를 계속 읽었습니다. 저는 북한 정찰총국 무인기 정비기술자 박철수입니다. 제 딸 박미영, 25세가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딸을 구해주십시오. 그 대가로 무인기 기지 좌표, 비행 경로, 기술 정보 전부를 넘기겠습니다. 제 아내는 1976년 납북된 남한 출신입니다. 우리 가족 셋을 구해주십시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준석은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읽었습니다. 분석관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팀장님, 그게 뭔데요? 한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김준석은 종이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젊은 분석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김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글씨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아버지의 절규가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검증팀 소집해.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진지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리고 부장님께 보고 올려. 긴급이야. 무슨 내용인데요?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김준석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기술자가 보낸 탈북 요청서야. 딸을 구해달라는 거지. 그 대가로 기지 정보를 준다고 했어. 분석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함정? 한 분석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검증해야지. 김준석이 대답했습니다. 필적 분석, 내용 진위 확인, 배경 조사, 모든 걸 다 해야 해.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탈북 요청이 아니야. 북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야. 무인기 기지 좌표를 안다는 건 엄청난 거야. 김준석은 다시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철수, 52세, 30년 경력 기술자, 딸은 수용소 15년형, 아내는 납북자 출신,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었어. 이 쪽지를 무인기에 숨긴다는 것 자체가 사형감이거든. 발각되면 즉시 처형이야. 그런데도 이걸 했다는 건 정말로 절박하다는 거지. 김준석은 종이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일단 이건 증거물로 보관해. 지문 검사도 해야 하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 분석관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상부에 연락했습니다. 김준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북쪽 어딘가에 박철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김준석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쪽지는 진심으로 쓰였다는 것. 한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김준석은 창문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분석관들이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소리가 분석실을 채웠습니다. 일단 이 정보는 극비로 분류해. 외부 유출 절대 금지. 김준석이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 협조자 명단 확인해. 혹시 박철수라는 이름이 있는지 봐.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김준석은 다시 쪽지가 든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돕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함정에 빠지는 것인지. 같은 시각 평양. 철수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순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늦었네요. 순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지에 일이 좀 있었소. 철수가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소. 그냥 무인기 점검이 좀 까다로웠을 뿐이요.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27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한 거 아니에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소.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요. 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밥을 몇 술 뜨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고 평양의 밤이 조용히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기지에 출근하자마자 방송이 울렸습니다. 박철수 동무 부총국장실로 즉시 오시오. 철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철수는 침착하게 작업복을 벗고 부총국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부총국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리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상철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부총국장 동지 부르셨습니까? 앉게 박동무. 리상철이 손짓했습니다. 철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리상철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일 전 남쪽으로 보낸 사무기 말이야. 추락했다더군. 철수는 놀란 척했습니다. 추락했습니까? 어디서요? 서울 한강이야. 남쪽 놈들이 회수했어. 리상철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갑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유감입니다, 동지. 자네가 마지막으로 점검했다던데? 리상철이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철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네, 동지. 발진 전날 최종 점검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땠나?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습니다. 엔진, 프로펠러, 카메라, GPS, 통신 장비, 배터리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상철은 한참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이부 요원도 철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의 눈빛을 유지했습니다. 리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락한 거지? 제 생각에는 남쪽 레이더 교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하면 남쪽 놈들이 전자파 공격을 합니다. GPS를 교란시키고 통신을 차단하죠. 그 과정에서 엔진이나 배터리에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리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회수했다는 게 문제야. 분석할 거 아닌가. 우리 기술 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동지. 무인기는 소모품이니까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리상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네.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점검하게. 무인기 한 대가 아깝지 않지만 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동지.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상철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박동무. 한 가지 더. 철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자네 아내 신원조사 말이야. 70년대 기록이 좀 애매하다고 보이부에서 그러더군. 혹시 자네가 아는 거 있나?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동지. 아내는 과거에 대해 말이 없어서요. 다만 제가 아는 건 충성스러운 당원이라는 것뿐입니다. 리상철은 철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가보게. 철수는 경례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순이의 신원조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언제 진실이 밝혀질지 몰랐습니다. 철수는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동무, 무슨 일이었나?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사목이 추락건으로 보고했소. 별일 아니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 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공구를 들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잊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무인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쪽지는 발견됐을까요? 남한 사람들이 읽었을까요? 무시했을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모기가 떨어졌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요? 서울 한강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회수했대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 일이 들통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쪽지는 아주 작게 숨겼소. 발견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발견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거요.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두렵소. 하지만 이미 선택했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소.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선전 방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철수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한으로부터의 신호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매일 기지에 출근하고 무인기를 정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리상철은 가끔 철수를 불러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더 이상 사모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신원 조사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쪽지가 발견되게 해달라고. 한 달하고도 일주일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잠들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순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남한으로부터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혹시 쪽지를 발견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무시한 걸까요? 철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3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윙.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밤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철수는 벌떡 일어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불명. 북한에서는 국제 문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통신이 차단돼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어떻게 왔을까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단 한 줄. 준비하세요. 곧 연락합니다.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연락합니다. 남한에서 온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쪽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이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을 한 것입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신호가 온 것입니다. 희망이 온 것입니다. 옆에서 순이가 뒤척였습니다. 당신 왜 안 자요?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연락이 왔소. 순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철수는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순이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남쪽에서 온 거예요? 그렇소. 다른 곳에서 올 리 없소. 순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구해주려는 거예요? 그렇소. 그들이 쪽지를 발견한 거요. 이제 시작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순이는 소리 없이 울었고 철수는 아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한이라는 이름의 희망이. 그날 이후 철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기지에 출근할 때도, 무인기를 정비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다음 연락이 올까봐, 놓칠까봐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철수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처음 메시지가 마지막일까요? 혹시 남한에서 마음을 바꾼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 연락이 오게 해주세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고통이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것은 차라리 절망만 있는 것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2달째 되는 날 밤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불명.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다음 달 15일 밤 11시 신의주 압록강 하류 중국인 브로커 리화를 찾으시오. 암호는 매화입니다. 철수는 메시지를 3번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삭제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면 안 됩니다. 철수는 침실로 들어가 순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연락이 왔소. 순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메시지 내용을 속삭였습니다. 다음 달 15일 밤 11시 신의주 압록강 하류 중국인 브로커를 만나면 된다고 합니다. 순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말로 가는 거예요? 국경을 넘는 거예요? 그렇소. 다른 방법이 없소. 순이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무서워요. 나도 무섭소. 하지만 해야 하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신의주 쪽입니다. 아내가 친척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요. 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네. 일주일 휴가 승인하지. 철수는 안도했습니다.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탈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됐습니다. 옷도 준비했습니다. 두꺼운 외투, 장갑, 모자. 12월의 압록강은 혹독하게 추울 것입니다. 순이도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가벼워야 했습니다. 15일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기지 동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휴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인사라는 것을,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리상철 부총국장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잘 다녀오게, 박동무. 리상철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 철수는 격려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상관이었습니다. 배신하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평양에서 신의주까지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낡은 기차였고 좌석은 딱딱했으며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논밭, 마을, 산. 이 땅에서 52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순이는 옆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작은 여관을 찾았습니다. 하룻밤 묵겠습니다. 여관 주인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방은 좁고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순이가 물었습니다. 해야 하오. 미영이를 위해서라도.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일어나 옷을 두껍게 입었습니다. 외투, 장갑, 모자, 가방은 작게 챙겼습니다. 여관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미리 받은 좌표를 따라 걸었습니다. 압록강 하류, 신의주 외곽.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추웠습니다. 12월의 밤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갑고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순이는 떨었습니다.
괜찮소?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밤을 깼습니다. 밤 11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 하류였습니다. 강은 반쯤 얼어 있었고 검은 물과 하얀 얼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중국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곳이 자유입니다. 철수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화, 철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리화, 다시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였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낡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모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매화입니다.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빨리. 그는 강둑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순이가 뒤따랐습니다.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이 곱았습니다. 리화는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강을 건너야 합니다. 얼음이 얇으니 조심하세요. 한 발 잘못 디디면 빠집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철수는 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얼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소? 내가 있소. 내 손을 놓지 마시오. 리화가 먼저 강 위로 내려갔습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철수와 순이도 뒤따랐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얼음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게를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철수는 더 꽉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내세요. 리화가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누구냐? 북한 경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둑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병 둘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그들이 외쳤습니다. 빨리 뛰세요. 리화가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손을 끌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철수의 발이 물에 빠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뼈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철수는 얼음을 붙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얼음에 찢겼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총알이 얼음을 뚫었습니다. 철수의 옆으로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엎드리세요. 리화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엎드릴 수 없었습니다. 엎드리면 얼음이 깨질 것입니다. 철수는 순이를 밀어 올렸습니다. 빨리 가요. 또 총성. 탕, 탕. 총알들이 주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 강둑이 가까워졌습니다. 리화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 잡으세요. 순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리화가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순이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철수도 기어 올랐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땅을 붙잡았습니다. 리화가 철수의 팔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국경을 넘었습니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차고
온몸이 떨렸으며 발은 얼어붙었습니다. 순이도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리화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순이를 부축했습니다. 강 건너편을 돌아봤습니다. 북한 땅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의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멀었습니다. 철수는 52년을 산 땅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리화가 앞장섰습니다. 차까지 10분입니다. 빨리 걸으세요. 세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자유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것입니다. 서울까지 가야 진짜 자유였습니다. 철수는 순이의 손을 꽉 잡고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온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차가 숲속 비포장 도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낡은 벤이었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리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타세요. 서둘러. 철수는 순이를 먼저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밤이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압록강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북한이 멀어졌습니다. 52년을 산 땅이 사라졌습니다. 3주가 걸렸습니다. 중국 여러 도시를 거쳐 브로커들의 손을 타고 위험한 길을 지나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순이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도착한 거예요? 그렇소. 대한민국이요.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고 화려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49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국정원 사무실. 철수는 김준석 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 약속대로 무인기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따님 구출 작전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준석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축적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양 외곽 정찰 총국 무인기 기지의 정확한 좌표, 비행 경로 데이터, 기술 사양, 보안 체계, 인력 배치도, 교대 시간표, 리상철 부총국장의 신상 정보, 동료들의 명단, 철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걸 넘기면 제 동료들도 위험해집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지도 폐쇄되겠죠. 함께 일한 사람들도 조사받을 겁니다. 10년 넘게 일한 리상철 부총국장도 의심받을 거예요. 하지만 딸을 살리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철수는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준석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따님을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철수와 순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지원으로 거처를 마련했고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만의 언어, 나만의 문화, 나만의 삶.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순이는 49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동생들도 흩어졌으며 고향집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었고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났으며 서점에는 금지되지 않은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저강 위로 무인기가 날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쪽지가 가족을 구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없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수용소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구출 작전을 준비 중이라고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밤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거실 창가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영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려올게. 철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6월의 따뜻한 저녁이었고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아나운서가 날씨를 전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철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 배운 요리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순이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가 왔나 봐요. 내가 볼게요. 철수가 부엌에서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준석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군가 더 있었습니다. 철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영이었습니다. 초췌해졌지만 분명 미영이었습니다. 25세의 딸은 이제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짧게 잘렸으며 몸은 앙상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1년이 그녀를 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남아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 떨리고 가늘었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다가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영아, 미영아. 그는 딸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거실에서 순이가 달려왔습니다. 현관에 선 딸을 보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영아. 순이는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세 식구는 현관에서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김준석은 조용히 물러나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영은 엄마와 아빠 사이에 앉았고 부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니? 철수가 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용소 경비병 한 명이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중국 국경까지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남한 사람들을 만났고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거니? 미영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인기에 쪽지를 숨겼다. 남한 사람들이 발견했고 우리를 도와줬어. 미영은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위험하셨겠어요. 위험했지. 하지만 너를 구하려면 그것밖에 없었어. 순이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만났잖아. 그날 밤 세 식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철수가 끓인 김치찌개였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한 술, 두 술 떴습니다. 맛있어요, 아버지. 미영이 말했습니다. 철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는 딸의 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많이 먹어. 살 좀 찌워야 해.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63빌딩, 남산타워, 한강 다리들,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를 무인기가 날았습니다. 그 안에 작은 쪽지 한 장. 대한민국 국정원 귀하. 제 딸을 구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자유는 무겁고 슬픈 것이라는 것을. 리상철 부총국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일한 동료들은 조사받고 있을까요? 기지는 폐쇄됐을까요? 철수는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 무슨 생각하세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습니다. 25세 딸, 수용소를 이겨낸 딸, 지금 자신의 옆에 앉아 있는 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미영은 아버지에게 기대었습니다. 저도요. 이게 꿈인 것 같아요. 순이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갔고 창밖으로는 자유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울 상공을 날던 북한 무인기. 그 안에 숨겨진 작은 쪽지. 한 아버지의 절규가 담긴 종이 한 장이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졌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철수는 압니다. 이 기적은 공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30년 충성의 배신, 동료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다시는 밟을 수 없는 고향 땅. 그 모든 것의 대가였습니다. 자유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딸은 살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족의 절박한 선택과 용기, 그리고 작은 종이에 담긴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가족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동시에 자유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